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외부 환경에 막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마음이 어지러워서 도대체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휘둘리면서 어딘가 끌려가는 것 같은 그 삶을 다시 찾아내는 그 방법을 최진석 교수의 노자인문학, 김성근 감독의 인생은 순간이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이 시끄럽고 참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들어와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나무만이 흔들린다. 노자는 산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뻣뻣하다고 말한다. 태풍이 거세게 불어 모든 나무가 서 있기도 힘든 듯 흔들릴 때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보인다. 그 나무는 분명히 죽은 나무일 것이다. 살아있는 나무는 흔들린다.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 살아있어야 흔들리고 살아있는 것이어야 부드럽다. 성공한 사람의 가장 큰 적은 역설적이게도 성공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대부분 성공했던 그 기억이 스스로를 뻣뻣하게 만든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성공기억에 매여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스로가 유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 처음 당신이 성공할 때 당신은 정말로 부드러웠고 환경에 맞게 잘 적응했다. 그렇다. 당신은 그 어떤 외부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리저리 몸을 바꿔가며 다채로운 해결책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강렬했던 그 과거의 기억에 스스로 갇혀있진 않은가? 유연한 적응력을 잃은 채 강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만을 가지고 새롭게 다가오는 환경을 거부하고 있진 않은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기억으로만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려 한다. 그런데 다른 환경에는 다른 방식을 써야 한다. 옛날에 내 모습으로만 반응한다면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금 성공을 거두기 힘들어진다. 그 구조 속에 그냥 머물러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미 있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뻣뻣해진 몸과 마음에 다시금 부드러운 온기를 불어넣어 유연했던 상태로 돌아가라. 살아있던 나무, 흔들렸던 나무로 돌아가라.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아는가? 당신을 이루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모순되고 피곤한지 제대로 알려주겠다. 한국과 중국을 한번 보자. 한국 가정에서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 한 상 가득 음식이 차려진다. 그날 준비한 음식이 대개 한 상에 모두 올라가는 건 물론 그 음식들은 대체로 손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차려진다. 그런데 중국은 어떨까? 손님은 밥상에 앉아도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이 나올지 또 몇 가지 음식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다. 음식의 주도권을 철저히 주인이 쥐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손님은 보통 조절을 못한다. 판이 그렇게 짜여진 걸 어쩌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어느 쪽 밥상이 좋다 안 좋다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당신의 좋다 안 좋다와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두 밥상 문화, 완전히 다른 가치관, 완전히 다른 상황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며칠 동안 수백 번 당신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뻣뻣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의 밥상만 고집하다가 중국의 밥상을 받고 부러져 버린다. 밥투정을 하는 통에 무례하다며 쫓겨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중국의 밥상에 익숙해진 사람에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오늘 뭘 먹고 싶냐는 주인의 물음에 얼어버리면 어떡할까? 이 모순의 공존을 경험해온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유연하게 손님처럼 상황에 대처한다. 즉 언제나 손님처럼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인된 마음으로 답을 찾아 행동하면 그만이다. 그런 사람의 몸짓은 부드럽다. 그러니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면 내 그릇에 맞는 것들이 알아서 들어오고 내 방향에 맞는 것들이 알아서 길을 안내한다. 노자의 말을 들어보자. 밝은 길은 어둑한 듯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물러나는 듯하며 평평한 길은 울퉁불퉁한 듯하고
가장 훌륭한 덕은 계곡과 같으며 정말 깨끗한 것은 더러운 듯하고 정말 넓은 덕은 부족한 듯하며 건실한 덕은 게으른 듯하고 정말 참된 것은 변질된 듯하다. 그러니 이런저런 상황에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앞서게 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말을 달리며 즐기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모른 채 좋은 것에 맞춰 산다는 건 속된 말로 미칠 일이다. 내 선호를 뺀 바람직한 기준은 사냥꾼이 정해놓고 내달리는 목표물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바라는 것과 바람직한 것 사이에서 빚어지는 엇박자 때문에 고달프다. 재미가 없다. 큰 성취도 어렵다. 그 사냥꾼의 몸은 잔뜩 긴장되어 있고 뻣뻣하다. 당신은 어떠한가? 노자는 사람들이 왜 기준 아래 개별 자아가 주눅이 들고 고통받아야 하는지 의아하게 여겼다. 그는 바람직한 것을 모두 똑같이 수행하는 사회보다 바람직한 것을 없앤 후 각자 바라는 바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더 건강하다 말했다. 나도 동의한다. 해야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더 강하다. 그래야 유연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다시금 유연해지고 살아있는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하자. 야구 감독인 김성근 감독의 말을 들어보자.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질문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다. 모든 일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을 잡는 사람, 순간을 잡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풀어가는 사람이 결국엔 다가오는 환경에 적응하고 이기는 법이다. 나는 항상 무엇이든 포착하려고 하지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을 때는 거의 없다. 지금도 계속되는 버릇이다. 남들과 똑같이 폭포를 볼 때도 그저 폭포가 참 아름답구나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폭포는 3개의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저 폭포는 물줄기가 5개가 되는구나. 대신 이쪽 폭포 물줄기가 더 굵어서 물줄기 개수는 적어도 물이 더 멋지게 떨어지네 하며 거기서도 무언가를 찾아내곤 한다. 그게 살아남는 비결이 아닌가 싶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뭘 보든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 힌트를 찾아내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딱 떠올려야 한다. 그래야 유연해진다. 그래야 힌트가 보인다. 힌트란 건 세상 아무 데나 가도 있다. 그 힌트들을 어떻게 붙잡고 느껴서 자기 길을 만들어 가느냐의 차이다. 힌트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과 그걸 보고 순간순간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순간을 잡을 수 있는 집중력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관찰에는 크게 3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견학할 때의 견이다. 말 그대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봐도 아무 생각이나 의문을 갖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사를 이 견의 단계에서 바라보는데 그친다. 왜? 라는 퀘스천 마크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관광할 때의 관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는 단계인데 앞에서 말한 사과의 예를 들자면 사과가 떨어지네 정도의 생각을 갖는다면 관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찰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단계가 바로 진이다. 진찰할 때의 진으로 내 눈으로 본 현상 속으로 파고들어 가장 깊숙이 보는 단계다. 사과가 매일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에 깊이 골몰한 사람은 뉴턴뿐이다. 그래서 그는 흐름 속에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언제든 진의 단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하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다리 위에서 사과를 파는 사과 장수가 한 명 있었다. 얼마나 장사에 열심인지 하도 닦아대서 사과 하나하나가 전부 번들번들 광이 돌 정도였다. 그런데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다. 반면 그 사람 친구는 가끔씩 장사를 나가는데도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었다.
사과 장수는 고민했다. 왜 그럴까? 대체 무슨 차일까? 답은 관찰에 있다. 사과 장수의 친구는 자기가 장사하는 자리에 몇 시쯤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지, 거길 지나갈 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지 그걸 파악하고 장사를 했다. 비 오는 날은 우산을 팔러 나갔고 해가 쨍하게 무더운 날은 부채를 팔러 나갔다. 사과 장수는 비가 오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사람이 있든 없든 한결같이 사과만 팔았다. 목표물만 쫓는 사냥꾼처럼 오로지 자기 사과만 쳐다보고 주변을 못 보니 잘 될 리가 없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유연하게 상황을 조망하고 있는가? 그러니 세상 일은 모두 왜?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그 속으로 들어가 깊이 관찰해야 답이 나오는 법이다. 시키는 대로만 해서도 안 된다. 저절로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까는 안 되던 게 지금은 왜 되지? 라는 물음을 가지고 탐구하고 몰두해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 갑자기 덜컥 잘 된다고 그 상황을 그냥 넘겨서도 안 될 노릇이다. 관심 속에 있지 않으면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해결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관심을 갖다 보면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지점이 뭐든 있을 것이다. 그 지점을 찾아 느낌표로 바꾸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세상 일이 다 그렇다. 요즘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삶을 유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뭐든 처음부터 즐겁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고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면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 가을의 낙엽을 생각해보라.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건 사실 죽었다는 뜻인데 한 번 떨어졌는데도 계속 살려고 애쓴다. 세상의 거름이 되고 나무를 키워내 끝끝내 다시 꽃을 피운다. 그러니 길바닥에 떨어져서 쓰레기와 구별되지 않을 만큼 제멋대로 뒹굴어도 낙엽은 아름답다. 제 처지에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든 형태를 바꿔 다시 살리려는 그 노력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는 한계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라. 몸이 저절로 새겨질 때까지 정신없이 열정해 본 적 있느냐고, 그만큼 절실했느냐고,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음을 가져 보았느냐고. 테이블에 과자가 여러 개 쌓여 있다고 해보자. 어디에 있는 과자를 먹느냐에 따라 들어 올리는 방법이 전부 다를 것이다. 위쪽에 있는 과자를 먹으려면 단순히 손으로 집어서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지만 아래쪽에 있는 과자를 먹으려면 위쪽 과자에 방해받거나 과자 더미가 다 쏟아지지 않도록 집게손으로 슬쩍 들어서 빼야 한다. 굳이 어느 각도로 손가락을 구부려야 하는지 데이터를 들추며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직감적으로 반응하듯이 모든 문제를 대할 때 그 수준으로 빠르게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릿속에는 직관적으로 결정해 몸이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근거를 찾아 헤매다 보면 자려고 누워도 온통 그 생각뿐이다. 거기서 반드시 다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긴다.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재능일까 노력일까? 나는 언제나 노력이라고 말하곤 한다. 인생이란 100% 노력에 달려있다. 거북이는 위기를 만나면 가만히 서서 고민한다. 머리도 손도 발도 몸 안으로 깊숙이 넣고 멈춰선 채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 고민하면서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운다. 거북이가 길을 걷다 멈춰 기다리는 것은 무조건 참기 위함이 아니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결국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함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법도 똑같지 않은가? 위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가는 사람은 약하다.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다시 안 생길까? 반드시 또 다음 문제가 생긴다. 기회가 인생에 여러 번 오듯 위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타협을 하라고 한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말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굽히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는 게 싫어서 자기 뜻을 굽혀 상대에게 맞춘다. 기준에 자신을 가둬버린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되고 당신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며 좌절한다.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답은 내가 직접 그 변화에 부딪혀야 나오는 법이다. 물병이 싫다며 지금 있는 곳이 싫다며 무작정 바깥으로 나오면 물은 그대로 흩어져 버린다. 누구든 자기라는 형태의 물병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 된다. 비상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물병이 어디서 어떻게 구르든 그 속에 물을 살려놓는 게 당신의 역할이다. 코끼리 무덤이라는 말이 있다.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스스로 무리를 이탈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기 때문에 코끼리의 무덤은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다. 코끼리가 실제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자 했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내게 찾아온 시련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라는 점이다. 내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는 나의 아픔과 전혀 상관이 없다. 힘이 든다거나 아프다거나 어제 무리했다거나 이런 핑계를 대다 보면 사람은 힘을 잃는다. 어느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겨낼까?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 힘이 들든 뭘 하든 당신은 오늘 할 일을 해야 한다. 고독할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혼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선택을 했을 때 손해가 아닌가 싶을 때도 생길 것이다. 지금 당장 손해더라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 길로 가야 한다. 다시 원상복귀하지 말고 생소한 중국 밥상을 보고 한국 밥상으로 돌아갈래 하지 말고 어찌됐건 여기서 끝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숟가락을 떠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에게도 플러스가 되기 마련이다. 당신의 모든 선택이 바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원래 긴 인생에는 바보 같은 선택이 플러스가 되기 마련이다. 기다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인내와 침묵이 필요하다. 그 길에서 부족한 사람일수록 시끄럽다. 침묵하는 만큼 더 많이 부딪힌다. 부딪히는 속에서 연마되고 어떤 데서는 막혀버리고 고생하고 고통을 겪고 어떻게든 탈출 방법을 찾아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결국 세월이 흘러 바다에 가까워갈 때는 요만한 돌멩이가 되고 마침내 모래가 된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흘러간다. 돌의 형태를 고수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막힌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인생이 꽉 막히고 답답한 순간이 온다. 죽은 나무는 누군가 구해주기를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반면 살아있는 나무는 문제 속에 푹 빠져서 깊이 탐구하고 골몰한다. 도대체 내가 어디가 고여있나? 물이 왜 고였을까? 지형이 원래 나빠서인가? 원래는 흘러야 할 구멍인데 어디가 막혀있는가? 하루 종일 매달리고 온통 그 생각에 빠져 밥도 잠도 다 내던질 만큼 죽자 살자 하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끝내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 당신만의 아이디어로 말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해대는 그 상식 속에만 있어서는 앞으로 가지 못한다. 유연함이 없으면 못 나간다. 고이고 막히는 순간을 수없이 넘어오며 나의 비상식은 어느새 상식이 되었고 나라는 돌로 작은 돌멩이가 되었다가 이제는 모래가 되었다. 마침내 물도 잔잔해졌다. 당신 역시 그렇게 흘러가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